월브가 드디어 이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을 멘토로 삼은 직장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야후, 삼성전자, 유데미, 스타트업 창업 등 28년간 대기업, 글로벌 기업, 스타트업 등에 계셨던 한기용 CTO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간단하게 네, 저희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5년, 미국에서 23년 개발자로 일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한 한기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말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좀 멘토 중에 멘토라고 알고 있거든요. 개발자로서 정말 뛰어난 사람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개발을 오래 했고 그 실패를 실패로 생각하지 않은 그 어떤 정신 승리는 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거의 한국에 오래 계시지 않고 미국에서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먼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저야말로 드리고 출연 기회가 생겨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네, 대기업에 17년 정도를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그 회사가 좋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 왜 퇴사를 하시게 된 걸까요? 처음부터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를 다닌 사람은 없겠죠. 들어가서 처음 2년은 굉장히 재밌게 일했고 뭔가 성취하는 경험, 몰두하는 경험, 그 과정에서 특진 같은 것도 해보고 네. 같은 팀에서 같은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더 큰 세상 바깥에 나가서 빠른 변화를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었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남겨놓고부터는 어디를 갈까 여기저기 찾아다녔었죠. 좋은 기회가 생겼었고요. 처음에 생겼던 기회는 넥슨의 게임 개발 팀장으로 기회가 생겨서 이제 거기로 가기로 하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정주 회장님하고 뭐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뭐 게임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사실 게임 언제 마지막으로 해봤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처음에는 거기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2000년 한 초반에 대학 동기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스탠포드에서 석사를 하고 창업을 했는데 그 회사가 마이사이먼이라는 회사였고요. 네. 700밀리언 달러? 한화로 치면 한 9천억 정도 되는 거죠, 지금. 토종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실리콘밸리에서 제대로 된 엑시스를 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다음 회사를 창업하면서 네. 미국에 와라. 그러면서 이제 두 개의 기회가 생긴 거죠. 와. 그래서 이 중에 무엇을 택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넥슨과 스타트업. 예. 하지만 9천억으로 엑시트하신 분이랑 같이 일하는 거. 넥슨은 그 시점에 이미 잘 나가는 회사였고 돈을 벌겠다는 확신은 어느 정도 있었어요. 네. 팀도 굉장히 좋아 보였고 근데 이제 미국은 뭐 한국에서 계속 살았고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이 아니라 사실 좀 위험 부담이 크긴 컸죠. 하지만 좀 호기심이 좀 있었고 또 이때가 아니면 언제 미국에 가서 일을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이제 미국에 가기로 결정을 했고 다행히 와이프도 좋아했고요. 어떻게 보면 좀 더 도전적이고 한 거는 넥센보다는 스타트업이 조금 더 도전적이게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미국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호기심 그게 컸죠. 실제로 살아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네. 뭐 모든 게 낯설었는데 언어부터 시작해서 친구도 뭐 많지 않고 네. 근데 저한테 좀 맞았던 거는 복작복작되지 않잖아요. 네. 땅덩어리가 크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좋았고 캘리포니아가 날씨가 좋잖아요. 너무 좋죠. 네. 날씨가 좋은 거 그거 정말 마음에 들었고 제일 좋았던 거는 다원성이 있는 사회라는 게 좋았어요. 100명이 한 방향으로 뛰어간다는 느낌보다는 네. 100명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뛰어가는 그런 느낌? 실리콘밸리 혹은 미국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네. 그런 다원성이 인정되는 사회라는 거는 여전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창업을 하셨어요.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이 대학 동기가 창업한 회사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회사도 나름 잘 됐는데 다음 펀딩을 받아야 할 시점에 9/11이 터진 거예요. 투자 시장이 위축돼 버리고 저희가 투자를 못 받았어요. 이 회사를 매각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왔고 이제 룩스마트라고 하는 회사에 매각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때 안 따라가고 거기에서 만난 동료 3명하고 창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네. 이때도 뭔가 좀 뭐 계획을 잘 하고 그렇게 창업을 한 건 아니었고요. 멋모르고 한 거예요. 멋모르고 했으니까 시작은 쉬웠는데 네. 준비가 안 돼 있었죠. 그 3명과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그 3명하고 네. 좀 말이 잘 맞았고 역할 분담도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2명은 개발자, 1명은 비즈니스 디벨롭먼트하고 한 사람은 마케팅하고. 그래서 딱 멤버가 갖춰진 거네요. 4명이 또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해봤으니까 네. 우리는 잘 맞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했었죠. 그게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었을까요? 앞단에 저희가 몇 가지를 알았으면 좋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4명이 같이 결정을 한다는 게 돌이켜보면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동 창업자라는 거는 같이 창업을 했다는 거지 같이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네. 저희가 그거를 착각했던 것 같아요. 4명이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죠. 결혼 생활 둘이 해도 힘든데. 거기서 다원화가 생기는 거죠. 네. 목적이 달라지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네. 하는 얘기는 공동 창업자는 창업을 같이 했을 뿐이지 각자의 역할은 명확하게 있는 거다. CEO는 회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인 거고 네. CTO는 기술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 영역을 결정해야지 회사의 모든 안건을 같이 앉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땐 그걸 몰랐어요. 또 하나 몰랐던 거는 네. 이거는 오래 버텨야 되는구나. 그거를 모르고 몇 년 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그땐 몰랐어요. 흔히 얘기하는 존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존버를 하려면 내 기왕이면은 내가 풀고 싶은 문제를 건강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들과 창업을 한다면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뭐 그렇게 어렸던 나이는 아니지만 창업을 해본 적이 없고 뭐 또 별다른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잘 몰랐어요.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좀 좋지 않았는데 혹시 몇 년 동안 좀 이어나갈 수가 2년 있었나요? 정도 있죠. 2년 동안? 예. 2년은 그래도 좀 꽤 잘 버틴 편 아닌가요? 중간에 잘 되기도 했어요. 네. 네.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아이템대로는 진행이 안 되고 요즘 얘기하는 피봇이라는 걸 했는데 네. 그러니까 피봇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던 업에서 살짝 방향을 틀어가지고 예를 들어 컴퓨터를 파는 회사가 프린트를 판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때는 피봇이라는 말이 있는 줄도 몰랐죠. 그냥 하다 보니 안 돼서 약간 방향을 틀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네. 인사이더 트레이딩 정보를 뽑아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팔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 마켓이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이 한계가 보이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피봇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4명이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제 너랑은 일을 못 하겠다. 싸운 건가요? 뭐 주먹 다짐을 안 했지 뭐 말다툼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네.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거는 정말 친한 친구와는 창업하지 말아야겠다. 우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창업을 한번 하면서 어떻게 보면 큰 인생을 한번 배우시는 것 같은 느낌이 그쵸. 있네요.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기까지가 사실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그런 무언가가 좀 혹시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커리어 전반기에 제 결정은 주로 이걸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갈 때도 지금 아니면 나중에 또 미국 갈 일이 있을까? 창업을 할 때도 그때 이제 저 첫 애가 태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타이밍은 안 좋았지만 나중에 뭐 애가 더 태어나고 내가 나이가 더 들고 하면 또 창업을 할 기회가 있을까? 네. 단순한 결정을 했었죠. 창업을 그만뒀을 때 네. 속이 좀 약간 후련했어요. 일단 창업해봤더니 별거 없구나. 힘들구나.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이 커리어를 어떤 네. 버킷리스트로 생각을 하시면 내 앞에 다양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네. 저한테는 그 중에 하나가 창업이었던 거고 그 창업이라는 게 체크가 된 거예요. 결과는 안 좋았지만 그게 네. 체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커리어에서 창업이라는 거를 다시 생각할 필요는 없어진 거죠. 그리고 경험적으로는 확실히 얻은 게 있었고 내가 하고 싶었던 부분에서는 하나의 달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결과는 안 좋았지만 정신 승리죠.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사실 바로 야후에 간 게 아니라 원래 제가 미국에 처음 갔던 스타트업을 인수했던 회사로 돌아갔어요. 다시 거기로 돌아갔는데 또 그 회사가 9개월 만에 검색 그 디비전을 날리겠다. 장사가 잘 안 돼서. 네. 그래서 이제 알아서들 그만둬라. 그런 통보를 줘서 그때부터 이제 큰 회사들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야후에서 오퍼를 받고 2004년에 야후에 조인을 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창업 이후에 다시 또 대기업에 가신 거예요. 근데 삼성 다음에 대기업은
다고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좀 경제적으로도 간절함이 있었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앞에 살짝 재정적으로 어려웠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결국 제가 삼성전자 다니면서 벌어놨던 돈들을 미국에 와서 처음 한 3년, 4년 정도 까먹은 거거든. 번 거보다 더 썼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뭔가 큰 회사에 들어가서 커리어를 한번 재정비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어요. 창업이 실패했던 게 꼭 나쁜 게 아닌 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뭐 월급 나오잖아요.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하는 일의 난이도라는 게 창업할 때 하던 것과 비교를 하면 식은 죽 먹게 어려운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후 가서 네. 처음 4년 동안 매해 승진을 했어요. 매해 승진이요? 매해 4년 동안 승진을 했는데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네. 들어가서 디렉터까지 승진했죠. 그 4년이요? 네. 제가 만약에 창업을 해서 실패를 안 했으면은 와. 그 승진은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렇게 네. 간절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결국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하나 또 깨달은 거는 이게 나한테 맞는 환경이 있구나. 그 야후라는 그때 제가 조인했던 네. 팀이 특히 그 매니지먼트에 있는 사람들하고 저하고 핏이 잘 맞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사람을 내가 같이 일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알고 더 큰 회사에 가서 적용을 시켜본 게 더 도움이 됐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게 많아 보이지 않았고 창업의 어려움과 비교해보면 모든 일이 쉽고 네. 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제 어드밴티지로 많이 활용한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한다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진짜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 정의를 잘해야 되는데 문제 정의를 잘하려면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또 의사소통 능력이 있으려면 질문도 잘해야 되는데 질문한 습관도 있어야 되는데 네, 질문조차를 못하니까 그렇죠. 한국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질문 안 할 때 미국에서 일하시면 질문이 엄청 많지 않나요? 많죠.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은 자기 검열하는 분야냐 아니냐인 것 같아요. 메타인지를 질문을 하면서 해버릴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물어봐도 되나? 이거 물어보면 내가 무식한 놈 아니야? 이제 그런 걸 하니까 네. 승진이라는 토픽이 나와도 네. 이거를 뭔가 승진이라는 욕망 자체를 잘 얘기를 못해요. 동아시아권은. 동아시아권은 그냥 생각만 해요. 근데 결국 승진을 결정하는 거는 내가 아니라 내 매니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양 문화권이나 인도 친구들이 뭘 잘하냐면 욕망을 표현을 잘해요. 결국 그 우는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나 승진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나 승진하고 싶은데 피드백 줘. 아,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 관점에서 갭을 이야기를 하죠. 난 지금 여기 있고 매니저가 되려면 이게 필요해. 근데 동아시아권은 그런 얘기를 못 꺼내니까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잘한 다음에 승진해달라고 해야겠다. 반대로 가요. 잘해주면 좀 알아주겠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을 판단하는 순간 더 낮게 안 좋게 판단할 확률이 높고 매니저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네. 본인이 본인을 판단하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노력을 하게 되죠. 딴 애는 열심히 했는데 매니저가 볼 때는 이상하게 열심히 한 거예요. 내 관점에서 그냥 열심히 해버리니까 네, 상대방 입장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회사 관점에서도 고려가 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검열을 안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결정권자가 있는 일은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 되는데 자기 검열을 하니까 그런 거를 못하고 그러다 보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성과를 못 내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결국 그 미국에서 인도계가 매니지먼트에 많은 이유는 자기 검열 안 하는 문화. 그리고 권위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반발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에서 아버지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회사라면은 그 위에 선배 그런 매니저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잘 못 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화와 태도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더 조직 사회에서 올라가는가? 적어도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런 것들이 결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자기 검열의 시간을 좀 없애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 관점에서는 매니저 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는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그럼 이제 어떻게 그렇게 만드느냐? 이제 실수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몸소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저께 미팅에서 뭔가 결정을 잘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지난번에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다. 아, 실수를 인정하고. 네, 실수를 인정하고 네.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고 팀원들 의견 물어보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팀원들도 나도 실수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이제 신뢰가 쌓인단 말이에요.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은 수의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인정하면 매니저로서 리더로서 권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오히려 권위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덜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죠. 내 의견을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고, 그런 환경이 되면 질문이 많이 나오죠. 그게 말씀하신 소통의 과정이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또 이것도 네. 약간 문제는 질문을 많이들 하는 건 좋은데 네. 질문하는 사람만 할 수가 있고 목소리 큰 사람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미팅 중간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좀 자제시키고 말 안 하는 사람들 찝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 의외로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자리를 아직까지 쑥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미팅이 끝날 때 한 10분 남았다. 그러면 그냥 10분 일찍 끝내지 말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근데 이제는 이야기 안 한 사람 찝어가지고 한번 의견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들 의견이 있더라는 거예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소극적이고 백인보다는 유색인종이 좀 더 소극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미팅할 때 말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백인 남자들이 말을 좀 많이 한다고 치면 네. 뭐 아시안 여자들은 말을 좀 안 하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팅을 리딩하는 사람이 유념해야 될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거. 근데 이렇게 장점이 많은 회사였는데 네. 또 야구도 그만두게 되셨어요. 예. 야후에 들어가서 제가 7년 다녔는데 처음 4년은 매해 승진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지냈고요. 매니지먼트로 넘어가면서 사람 관리하는 거, 채용하는 거, 피드백 주는 거 그런 거 다양한 경험하면서 참 좋았는데 이제 구글이 치고 올라오면서 그렇죠. 구글이 야후를 밀어내기 시작했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보통 좋은 사람부터 나가요. 그러니까 동료들의 네.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떠났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시점에는 디렉터까지 올라가고 받는 게 많잖아요. 원래 제 성향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좀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붙들고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3년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거죠. 우리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3년 동안은 일단 내 환경 자체가 좋으니까 다녀보자.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이라는 걸 알면서도 버텼던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7년 다닌 중에 마지막 3년은 굉장히 괴로웠어요. 아마도 지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 이 지금 직장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한테 맞나? 맞지 않나?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용님의 선택이 이런 분들한테 좀 어떤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믿지만 네.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는 일이 힘든 건지 사람들이 힘든 건지는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이 힘들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네. 뭐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내가 배우는 게 많다라고 하면 그거는 버티면서 네.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든지 네. 뭐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의 관계가 나빠지는 거 쉽게 얘기하면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이 정치적인 사람들이 많다든가 내 매니저가 내가 보고 배울 점이 네. 별로 없고 좀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그러는 경우에는 좀 쉽게 다음 회사로 넘어갔던 것 같고요. 하지만 좀 일이 힘들어도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게 있고 동료들이 괜찮으면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일이 힘든 것보다는 사람이 힘든 게 더 내가 이 회사를 떠나야 되는 이유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커리어를 돌이켜보면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회와 위협 모두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 끈기를 가져야 돼. 나 그래도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아 봐야 돼. 하면서 그 포기를 미루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포기를 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멘토링 같은 걸 하면 지금 회사를 그만둬야 될까요? 아니면 버텨야 될까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사람 관점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 괜찮냐? 네. 그럼 버텨봐라. 같이 있는 사람들이 영 아니다고 싶으면
이제 변화를 줘봐라.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포기하면 내가 실패자가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내 이력서에 너무 짧게 회사를 다닌 그런 경력이 남으면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제가 하는 비유는 지금 그 생각은 나쁜 여자랑 살면서 본인 탓을 하는 거다. 세상에 여자 널렸는데 네. 다음 여자로 넘어가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걸 연애랑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결혼은 아닌 거예요? 결혼은 아니죠. 야후 같은 경우는 매해 3월에 보너스가 나왔거든요. 2010년 3월에 보너스를 받고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근데 보너스는 한 번 더 받자.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1년 후에 보너스 받고 그만두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러자. 그 대신에 이제 회사 욕은 하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기용님께서 말씀 주시면 기용님이니까 기존의 첫 시작도 삼성전자였으니까 그리고 야후도 다녔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기용님이니까 가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제가 아마 한국에 계속 일을 했으면 삼성전자라는 타이틀이 분명히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2000년에 미국에 넘어갔잖아요. 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시점에도 삼성전자는 다 알긴 알더라고요. 근데 네. 반도체 회사로 알지 소프트웨어 회사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에서 뭐 했냐? 그런 질문을 받았죠. 그 하드웨어를 만들었냐.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본인의 그 커리어에 대한 생각 네. 혹은 태도 같은 거를 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람이 뭐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백그라운드라는 측면보다는 이 커리어를 바라보는 관점 같은 게 좀 긴 호흡으로 길게 보면서 어차피 우리 다 오래 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70 중반까지 일을 할 생각인데 아직도 20년 남았어요. 길게 보면 앞단의 실패가 아닌 거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환경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파악해 나가는 거 그리고 또 그런 용기를 갖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많고 앞선 실패가 사실 이 실패를 경험으로 더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기업인 야후를 이제 그만두고 나서 또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야후를 그만두고 이제 또 작은 스타트업으로 옮겼는데 이 스타트업은 제가 미국 와서 처음 조인했던 회사에서 만났던 또 다른 동료들이었어요. 이게 다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다 연결이 되죠. 네트워크가 중요해지는 게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위험해지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조금 안 좋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좀 나쁜 인연이라면 나쁜 인연으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기용님은 정말 굵직굵직한 선택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선택들을 하면 진짜 퇴사를 결심을 하기로 했고 다른 회사를 들어가기도 했고 스타트업 창업도 하고 정말 많은 선택을 했는데 그런 선택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게끔 본인한테 좀 노력을 많이 하셨을까요? 커리어 전반기에는 그런 노력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까 지금 안 하면 후회할까? 그냥 마음이 내키는 쪽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차츰 경험이 쌓이면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또 이 중간에 제가 안식년을 가졌던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저의 커리어 전반기를 한번 정리를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할 때 흥미를 느끼는지 어떨 때 내 강점이 드러나는지 그런 거를 이제 한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고 사실 그 시간도 사실 너무 궁금하긴 했어요. 어떻게 보내셨는지. 정말 쉬어본 적이 없으셨잖아요. 그쵸. 없이 열심히 일만을 하셨는데 올해 처음엔 막막했을 것 같거든요. 그 전까지는 일주일 쉬어본 게 제일 오래 쉬어봤던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딱 1년을 생각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놀기 시작했는데 처음 3개월은 몸은 굉장히 편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내가 다음에 다시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놀아도 되나? 그러니까 주변의 시각이 두 부류였어요. 부럽다와 무책임하다. 아마 뭐 대부분 그 중간 어디였겠죠?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렇게 해서 쉰 거기 때문에 뭔가 플래닝이라는 건 전혀 없었고 석 달은 정말 별다른 거 아무 공부를 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보냈고 네 번째 달이 되니까 제가 그때 네트워크의 힘, 평판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제가 놀고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야후 때 동료들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놀지 말고 우리 회사 와서 일해. 그래서 제가 풀타임으로 조인하긴 싫다. 그랬더니 팔타임으로 컨설팅 같은 거 해보면 어떻겠냐. 그때 내가 야후 때 헛산 건 아니구나. 한 4가지 정도 컨설팅을 했었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살아있다는 느낌. 그거를 내가 야후 마지막 3년 동안 못 느끼고 있었구나.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쵸. 이런 부분들이죠. 예, 일을 해보니까 아직 나 일 할 수 있고 굉장히 작은 거지만 야후 때 마지막 3년은 그런 감정을 못 느껴봤던 거야. 지금 많은 직장인 분들이 이제 창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결과가 확실히 되지 않으니까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강하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너무 익숙하니까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고 성공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처음에는 잘 못할 거라고 인정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창업이나 개인의 커리어나. 오래 버틸 생각하고 처음에는 잘 못할 거라고 인정하고 그 길을 앞서간 사람들과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런 사람들을 멘토나 역할 모델로 찾아보는 거. 그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 믿는데 그래도 시간은 오래 걸릴 거예요. 긴 호흡이라고 하는 게 빛을 좀 발하려면 얼마 정도 시간을 기본적으로 나 이 정도는 투자를 해야 돼. 제가 옆에서 보거나 경험했던 바로는 최소 7년, 평균 10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거의 창업을 하면 갈아 넣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쵸. 내 시간과 내 인생을 갈아 넣는 거잖아요. 맞죠. 절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가 먹으면 못하죠. 더 겁이 나죠. 알고는 못하죠. 알고는 진짜 못하겠네요. 이럴 때 책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책 같은 거나 강의 같은 경우 조심할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살을 빼고 싶어요. 다이어트 책 100권 읽는다고 살이 빠지진 않죠. 아니죠. 다이어트 책을 보고 거기서 배운 거를 행동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들어서 생기는 간접 경험들은 행동으로 옮겨보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좀 잘 됐던 기업에도 머무셨고 좀 잘 되지 않았던 기업들에도 머무셨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30대로 돌아가시게 된다면 단계별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다시 30대 혹은 20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남하고 비교를 안 할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제가 20대에 굉장히 조바심을 내면서 많이 살았고 30대도 전반기는 조바심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시간들이 결코 나에게 도움이 됐느냐.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뭐를 하고 싶은지 그런 거를 좀 더 고민해 봤을 것 같은데 남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 선택과 집중을 잘 못하고 뜨는 게 무엇인지 관심 갖고 분산이 된 거죠. 결국 내가 가진 시간과 어떤 노력이라는 거는 유한한 자원인데 그거를 잘 활용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하던 일에 좀 더 집중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데 좀 더 펼쳐놓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깊게 들어가는 경험을 해봐야 되는 때인데 특히 제가 삼성전자 다닐 때 뭔가 내가 맡은 업무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그런 거를 신경 쓰기보다는 회사 일은 회사 일이고 내 일은 내 일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뭔가 없는 시간이 더 부족해지고 계속 조바심이 나는 거죠. 혹시 회사를 다니시면서 사이드 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들을 좀 하셨을까요? 삼성전자 때도 좀 했었죠. 책을 쓰기도 했었고 굉장히 건전한 사이드 잡이긴 했는데 근데 그런 노력들이 뭐 흥미롭고 새로운 경험을 한 것도 많지만 보통 그것 말고 다른 사이드 잡 같은 것들은 돌이켜보면 오히려 그 시간의 낭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30대, 20대는 정말로 본캐에서 성취하는 경험 그런 거를 통해서 자신감을 쌓고 뭐 회사라면은 승진하는 경험을 해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20대의 저와 지금의 저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에요. 20대에는 뭐 고민도 많았고 조바심도 많았고 비교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조금씩 나아진 거죠. 본캐에 집중해야지 부캐도 할 수 있지 그냥 갑자기 2개를 다 하는 거는 힘도 들고 여유도 좀 있고 해야지 부캐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요즘 사람들은 본캐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캐를 하려는 노력을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엔잡이라고 요새는 엔잡 안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먼저 본캐부터.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 고민이 다 비슷해요. 기본적으로는 여기 있다고 잘 될까?
그러니까 이제 회사 일과 내 일을 네. 나누죠. 아. 그래서 회사 일을 아주 열심히 한다라기보다는 회사 일은 회사 일이고 내 일은 뭘까? 아. 그런 본캐에서 뭔가 성취하는 경험, 몰두하는 경험을 하고 거기서 좋은 평판을 얻어서 네. 내가 아는 지인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나를 좋게 생각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커리어의 후반기 혹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회들이 생기고 부캐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나를 찾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내 능력을 키워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일하기 좋은 사람, 편한 사람이 아니라 일하기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장기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본인한테 좋은 거라고 믿어요. 아, 일하기 좋은 사람이면 일을 잘하는 사람, 맡은 걸 결과를 내는 사람. 그렇죠. 이런 결과를 내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아. 인간적으로 실수했을 때 실수했다고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일하기 편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평판이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 이거 보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사실 기용님이라고 한다면 일직선으로 쭉 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고 좀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그래프에서 처음 떨어졌던 부분은 제가 이제 창업을 했을 때인데, 이제 창업을 했다가 실패한 거 인정하고, 제가 미국 가서 처음 조인했던 스타트업을 인수했던 회사에 다시 조인을 하면서 네. 월급이 또 조금 올라갔어요. 네. 네, 올라가다가 오히려 야후를 조인하니까 한 번 또 떨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야후는 레벨별로 연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정된 레벨에서는 오히려 그 전 회사보다 조금 받았던 거예요. 하지만 스탁 옵션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좋은 패키지였죠. 연봉을 전체적으로 보면 더 높은 그런 선택이었고 네.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4년 동안 매해 승진하면서 연봉이 계속 올라갔고 네. 뭐 보너스도 더 받고 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제 발목을 잡은 거죠. 버티다가 그만두면서 연봉이 확 내려간 거죠. 네. 그래서 안식년 때는 처음에는 저는 이게 0이 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0이 아니네요. 0이 아니죠. 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평판의 힘으로 옛날 동료들로부터 파트타임 잡이나 네. 컨설팅 같은 거를 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때 약간 자신감 붙었고 결국 나한테 필요한 거는 큰 꿈이나 그런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는 거구나. 뭔가 성취하는 경험, 몰두하는 경험이 결국 나한테 필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느꼈고 네. 그전에는 부족함을 많이 봤던 것 같고 남하고 비교를 많이 했고 네. 그러다 보니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Love yourself를 하게 됐죠. BTS가 얘기한 네. Love yourself. 그거를 이때 처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뭐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아주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죠. 야후에서 그만두고 나서 이 수익의 흐름이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솔직히 이때 어떤 기분이었냐면 야후를 안 가도 된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돌이켜보면 네. 그때 제가 이제 버리고 나온 스탁 옵션, 연봉 그런 게 가끔 생각이 나요. 내가 왜 그때 그만뒀지?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은 있는데 적어도 그만둔 시점에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 회사에 안 나가도 된다는 게 그 정치적인 미팅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네. 저한테는 훨씬 더 큰 기쁨이었어요. 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 왜냐면 다시 또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계속해서 올라갈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안식년 때 제가 또 하나 깨달았던 거는 네. 결국 커리어라는 게 평생 직장에 있던 세상에서는 사다리처럼 한 걸음, 한 단계 올라가겠지만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는 네. 업앤다운이 클 수밖에 없구나. 그 업앤다운을 당연한 거로 받아들여야지 항상 위로만 가려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 밑으로 확 꼬꾸라지고 다시는 일어설 수 네.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는 업앤다운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더 편했어요. 또 이제 수익의 흐름이 야후에 다니실 때보다 훨씬 더 오르는 계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때는 또 어떤 데였을까요? 폴리보라는 회사를 갔다가 유데미를 조인하면서
유대미가 상대적으로 더 작은 회사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봉이 또 내려간 거죠. 근데 이때는 저는 이제 스탁 옵션을 더 달라고 해서 갔던 거고, 그 약간은 좀 더 계산된 위험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제 커리어의 하반기에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잠깐 내려갔다가 또 유대미에서 인정받으면서 다시 또 올라갔고. 우와. 근데 이제 이 확 올라간 거는 유대미 때 번 거는 아니고요. 유대미를 그만두고 컨설팅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컨설팅이 아무래도 단가가 더 높다 보니까 돈을 좀 더 벌긴 벌었는데, 이때 또 깨달았던 거는 시작의 중요성. 그러니까 제가 컨설팅이라는 걸 전에 해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하면서 돈을 벌게 된 거고, 커리어라는 관점에서는 시작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를 해야지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자기 검열을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일을 했을 때 적합한 보상은 얼마지? 그런 거 따지다 보면 못 하잖아요. 또 리스크를 제일 먼저 생각을 또 하게 그렇죠. 되죠. 그래서 이때 깨달았던 거는 뭔가 하고 처음에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느는구나. 그거를 깨달았었고요. 근데 컨설팅의 목적은 컨설팅이 아니었고, 다음에 갈 회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합을 맞춰보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컨설팅 하면서 좀 돈을 많이 벌다가 그래서 회사를 하나 선택을 해서 조인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또 소득이 확 내려가고 그랬는데, 그때 선택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 않았어요. 저는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의 그 리스크, 그거를 생각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인했던 회사의 그 파운더가, 창업자가 약간 좀 그 성격 자체가 괴팍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크게 걱정 안 했는데, 왜냐하면은 같이 조인한 경영진들이 그 사람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런 리스크는 그런 사람이 그 위치에 있는 한 항상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거는, 첫 번째, 사람인 이상 항상 실수를 하게 되는구나. 내가 믿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했지만 또 실수를 하는구나.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리스크는 그 사람이 있는 한 항상 있는 거고. 그거를 또 하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서 이야기에서도 좀 사람을 강조했던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좋은 기회도 생기지만 사람 때문에 위험도 있구나.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이제 우리를 점프업을 시키는 경험도 있을 거고, 또는 좀 미끄러지거나 꼬꾸라지게 만드는 경험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경험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일단 잘 되는 거나 뭐 안 되는 거나 운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그 운이라는 거를 내가 직접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많이 시도했다 보면은 잘 되는 것도 나올 거고 안 되는 것도 나올 텐데, 이거를 관리를 약간만 잘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080 원칙을 따라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2080의 파레토의 원칙. 스타트업 같은 경우 성공 확률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회사라고 치자면 회사 구성원이 100명인 경우 그 20명이 80%의 일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소수의 성과자들이 그 일의 대부분을 한다는 건데, 그 원칙이 우리 개인의 소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선택의 20%가 내 소득의 80%를 만들어낸다. 내가 스타트업 하나 다니고 그게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고, 여러 개를 다니면서 점점점 배워서 선택을 조금씩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잘 될 거고, 그 중에 하나 잘 된 게 충분히 그 앞에 실패를 커버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유대미에서 어떤 그런 성공했던 경험 같은 것들이 이제 2080 법칙인 거죠. 제가 앞단에 스타트업 다니거나 창업했던 게 다 안 됐는데 유대미는 잘 됐으니까 그게 이제 2080인 것 같고, 이제 회사에서 또 일을 하다 보면 승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까 제가 문제정의 얘기했잖아요. 근데 열심히 한다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정의를 잘해야 되는데, 문제정의를 잘하려면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또 의사소통 능력이 있으려면 질문도 잘해야 되는데, 나한테 주어진 일이 10개예요. 그 10개를 다 잘해서 승진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10개의 일 중에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중요한 거 20%를 찾아낼 거냐. 그 20%를 잘하고 80%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대충 하고.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렇죠.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거 20% 찾아서 그거 잘하는 거.
그 우선순위를 잡는 것도 사실은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우선순위를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일을 나에게 준 사람, 내 매니저와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일들이 중요한 일인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 생각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 의사소통.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이미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렇죠. 나한테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먼저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상사가 생각하는 건 이게 아니었고 다른 일이었다라고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생각을 네. 들어보고 같이 논의를 해본 다음에 어떤 합의를 내는 거. 그게 이제 상사가 될 수도 있고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일의 경중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 일의 최종 의사결정 혹은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2080 법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그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그 앞에 네. 그 80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20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선택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경험을 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성공과 이제 실패를 반복하면서 후회가 남을 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때 이거는 안 했어야 했는데. 그럴 땐 좀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좀 하시는 편이세요? 그 커리어 전반기에는 제가 그거를 후회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선택을 내가 왜 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보상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을 할까?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수를 두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후반기에 바라보게 된 관점은 어떤 경험이라는 게 네. 좋고 나쁘고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경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결국 그 내가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회고해보고 행동으로 옮기고 다시 또 회고를 하고 행동을 하고, 그 루프를 계속 돌릴 수 있으면 회고를 통해서 다음엔 어떻게 하면은 이 실수를 덜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그 이 루프를 돌리다 보면은 점점 더 잘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굳이 이미 지난 과거를 후회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후회하는 것들이 있죠. 왜 삼성전자를 5년 다녔을까? 물론 병역 특례로 있었지만 네. 그냥 군대를 갔다 오는 게 낫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고, 또 미국에 와서 일을 해보니까 저하고 적성이 더 맞았단 말이에요. 어쩌면 군대 갔다 와서 뭐 미국으로 유학을 가든지 미국에 더 빨리 왔었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야후를 7년 다녔는데 4년 다니고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회사를 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후회는 남지만 그래도 더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과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정신건강에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기용님께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혹시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대학 졸업할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은 네. 저는 그때 바로 미국으로 유학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커리어를 아예 처음부터 새로 다 시작을 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살아보니까 저는 이 미국의 삶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서 참 회사에 기용님 같은 분이 멘토로서 선배로서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는 멘토라는 제도가 그렇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한테 좀 피드백을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먼저 좀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만약에 제가 20대나 30대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 시점에 저한테 조언이 아니더라도 저한테 질문을 해줄 수 있는 멘토를 찾아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 제가 순간순간 했던 결정 중에 일부는 훨씬 더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멘토의 중요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훨씬 더 크지 않나?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소셜 네트워크가 잘 발전을 하면서 내가 가진 생각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거를 뭐 유튜브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링크드인이나 다른 이런 프로페셔널한 소셜 네트워크에서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라면은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한번 연락해 보는 거,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어쩌면은 지금 회사에서 내가 믿고 따를 만한 역할 모델을 찾아보는 거, 또 비슷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으로, 예를 들어 여성이라면 그 회사 내에서 여성으로서 나보다 더 앞서가 있는 분들을 내 멘토, 내 역할 모델로 삼는 거죠.
지금 기용님한테도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뭐 몸값을 높이는 방법, 커리어를 좋게 만드는 방법,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하나하나씩 다 대답을 해주고 계신가요? 메시지나 이메일로 오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대답을 많이 해주는 편이고요. 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만나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경우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고요. 뭔가 더 간절하게 달쓰고 뭔가 내가 이거는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되면 제가 시간을 좀 더 내긴 내죠. 근데 하지만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스케일러블하게 네. 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만든 거죠. 지금도 계속해서 거의 미국에 계시잖아요. 한국에 들어오는 시기가 많지가 않은데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오늘 방송에도 출연을 해주시고 또 강의도 해주시는 거잖아요. 일단 타겟은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중심으로 네. 어떻게 하면은 본캐에서 성공하는 경험, 성취하는 경험을 통해서 부캐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완전히 제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을 해서 한 이야기인데 회사 일 내일 나누지 마시고 회사 일이 내일이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일에서 뭔가 성취하는 경험, 몰두하는 경험, 승진하는 경험 같은 거를 통해서 자신감을 쌓고 그거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네. 그런 지식이나 조언 같은 거를 바탕으로 부캐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회사를 다니셨잖아요. 야후도 다니시고 삼성도 다니시고 그리고 스타트업에서도 근무를 하셨는데 연봉 협상을 하는 과정이 다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너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쵸. 우리 회사는 그냥 연봉 쌓이던데? 사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연봉 협상 방식은 크게 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또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개발자들은 연봉 협상을 굉장히 세게 하지 않을까? 뭐 영화에서 보게 되면 좀 그런 네. 다이나믹하게 하는 방법들이 나오더라고요. 제 경험은 사실 연봉 협상을 해서 내 연봉을 올리려고 한다고 하면 이미 진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올린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그 회사에 고용이 된 네. 직원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레버리지가 별로 없어요. 연봉 협상을 잘해서 몸값을 올리겠다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네. 오히려 나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서 그 안에서 성과를 내서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많이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게 맞는 거죠. 뭔가 고개가 끄덕여지면서도 그냥 과거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연봉 협상은 내가 네. 레버리지가 더 있을 때, 이직을 할 때, 네. 그때 말이 되는 거죠. 내가 좀 더 어필을 할 수 있을 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내 평판도 이미 관리가 되어 있을 때. 네. 일 잘한다고 칭찬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일을 잘 해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연봉을 다 높게 받을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회사에서 진짜 원하는 일 잘하는 사람이랑 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 커리어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표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나는 회사 와서 일하고 가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보다는 네. 나는 여기서 성장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다. 예를 들면 매니저랑 1대1 미팅을 할 때 주기적으로 피드백 달라고 한다든지 네. 나는 지금 승진에 관심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얘기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래야지 아무래도 그 우는 사람 떡 하나 더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매니저 관점에서도 이 사람은 커리어에 관심이 많고 잘하고 싶구나. 네. 눈길도 한 번 더 주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기 때문에 시작은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명확히 하는 거라고 보고요. 결과 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열심히 많은 양을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네. 2080 법칙에 입각해서 내가 맡은 일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거를 보고 거기에 정말로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일의 성과가 연봉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추가를 하자면은 그런 환경이 널려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또 나한테 맞는 회사 환경을 찾아가는 거, 나하고 맞는 매니저를 찾아가는 거, 그것도 중요해지죠. 그래서 아까 뭔가 나하고 안 맞는 회사인데 네. 버티느냐 안 버티느냐 사람마다 이건 의견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의견은 다시 한번 나쁜 여자 나쁜 남자 만나서 네. 내 탓하는 게
커리어에서 무슨 도움이 되냐. 다른 곳 가서 겪어보면 의외로 전 직장이 알고 보니 좋은 곳이었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네. 진짜 안 좋은 곳이었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선택을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연봉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그리고 5년차, 7년차 정도 되니까 좀 연봉도 더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생각에 이직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직을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딱 결심을 해야 될 때, 그때는 언제일까요? 재밌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떠나면서 이 회사의 인재 밀도가 낮아질 때, 여기서 이제 이 네트워크의 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방 안에 혼자 앉아서 나 이직하고 싶어 100번 소리 질러봐야 이직을 할 수는 없죠. 내가 전 직장 혹은 현재 직장에서 평판이 어느 정도 된다는 전제하에 사람들을 만나서 나의 어떤 욕망, 욕구를 이야기를 해야지 기회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전제 하에서는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만 있으면 네. 기회는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내가 지금 이직을 진짜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다니고 싶어하는 회사의 인맥을 만들어두면서 그런 사람이랑 컨택을 하는 거는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전 직장이나 현 직장에서 재밌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다른 회사에 일하고 있다? 그러면 편하게 연락해서 커피챗 한번 해보자. 그런 네. 기회를 통해서 우연히 생기는 게 결국 이직 기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네. 여기서 좋은 사람이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만나서 얘기해 봤더니 뭔가 좋더라.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두면 그게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만 만나면 나중에 오히려 그게 위협이 되더라는 거예요. 꼬이는 거죠. 이상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보면 건전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거는 호기심 내지는 그냥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서 만나는 거지, 내 이득을 위해서 만난다고 하면 네. 오히려 꼬일 수가 있는 것 같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대학 신입생이라고 하면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겠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해 봤더니 좋더라. 계속 만나고. 아무리 앞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만나서 얘기해 봤더니 이거 좀 이상하다. 만나지 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약간은 내 판단을 믿으면서 네. 느낌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고, 현 직장이나 옛날 직장에서 재밌게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른 회사 다니면 가끔 연락해 보시고, 그 분들의 직장 근처에 갈 일 있으면 커피챗 하자. 제가 그거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직장을 다 이직을 하실 때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이게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좋은 일 것 같아요. 네. 그럼 만약에 이제 이직의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대기업과 스타트업 중에서 어디를 좀 더 추천해 주시는 편일까요? 그건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굉장히 안정적인 거를 선호하는 사람이고, 네. 대기업을 다녀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대기업 한번 가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가보고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면 그 다음부터는 해본 거니까 네. 뭐 후회에 남거나 할 일은 없겠죠. 어떨 때는 이제 사람들이 제가 이제 대기업을 싫어한다라고 뭐 보기도 하는데, 네. 다녀봤으니까 아는 거죠. 그렇죠. 안 다녀봤으면 네. 몰랐겠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둘 다 다녀보라는 말을 많이 하긴 해요. 처음 이제 직장을 구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첫 직장은 대기업이 좋을까요? 아니면 스타트업이 좋을까요? 능력이 되면 대기업 가도 되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 제가 이제 이 취업 준비를 하는 대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수능 준비하듯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은 오히려 간단한 게, 네. 시험 보는 날짜가 정해져 있고 과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동안 이 과목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보면 끝인데, 취업 준비는 과목도 안 정해져 있고 날짜도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열심히 1년, 2년 공부를 하면 대기업 갈 수 있겠지. 그러고 나면 내 커리어 끝이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맞아요. 한 방을 노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 어느 회사에서 시작했건 회사를 하나만 다닐까요?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좀 없죠. 없더라고요. 예. 처음 시작한 회사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고생해서 큰 기업 가려고 하지 말고 취업 준비와 면접을 병행을 해서 어디가 됐건 오퍼를 받을 수 있고 그 회사의 사람이나 문화가 괜찮다고 생각되면 거기서 돈을 벌어라. 그러니까 제가 해주는 조언은 돈을 빨리 벌어라요. 그거를 통해서 경험을 쌓고 더 좋은 곳으로 가면 되잖아요. 또 벌면 내가 좀 경제적으로 살짝 안정이 되면 또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내가 좋아하는 일, 또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네. 취업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과정이더라고요. 대부분 졸업을 한 상황에서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부모님 눈치 보이고 주변에 이미 취업한 친구들하고 비교하게 되고 그 삶이 결코 편하지 않을 거예요. 대기업과 이제 스타트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각각 다를 텐데 이제 다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좀 어떤 것을 많이 배우게 될 수 있을까요? 좋은 대기업이라면 평균 이상으로 똑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근데 이제 대기업이어도 내가 항상 똑같은 사람들과 일을 한다고 하면 네트워크가 커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내가 대기업을 갔는데 1년 일을 했는데 맨날 똑같은 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일을 한다? 그럼 그 대기업이 이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기업을 간다고 하면 내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이유로 가는 거지.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프로세스나 시스템이 잘 잡혀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게 뭔지를 배울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단점은 다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네. 나는 그 안에서 조그만 일을 하나 하겠죠. 그거를 전문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건 전문성이라고 부르기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대기업에 있다가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대로 스타트업은 네트워크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는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죠. 일단 네. 사람이 많지 않고 상대적으로 주니어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성장하는 작은 스타트업이라면은 야망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그래서 그 네. 측면에서는 약간 뭐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고 하지만 뭐 성장하는 곳이라면 크게 나쁘다고 생각지 않고요. 네. 프로세스나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좋게 보면 많은 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나는 잘하고 있나? 뭐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질 거고 그러면서 대기업에 대한 로망을 가질 거예요. 대기업 가면 뭔가 제대로 된 환경에서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배우겠지. 네. 근데 그거는 정말 그냥 로망인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아닌 것 같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더 다 바쁘니까 옆에 시니어가 있어도 나한테 가르쳐줄 시간은 없을 수 있고 그래서 장단점은 좀 극명하게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은 두 개 다 경험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기용님께서는 혹시 어떤 게 더 본인한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이죠. 대기업은 자율성이 별로 없잖아요. 네. 작은 기업은 개인의 자율성을 조금 더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글로벌 기업 유데미의 이제 초창기 멤버셨어요. 이제 지금 다니실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커져 있죠. 그 기업에서도 좀 좋은 문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회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 그런 문화, 네. 그게 유데미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네.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초기 멤버가 성장을 멈추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더 좋은 사람을 못 뽑는 거예요. 네. 흔히 얘기하는 사기꾼 증후군. 사기꾼 증후군에 빠지면 더 좋은 사람이 후보자로 왔을 때 이 사람 내가 어떻게 매니지하지? 이 사람이 들어와서 내 자리 뺏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네. 좋은 사람을 못 뽑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데미 들어갔을 때 20명이었고 네. 4년 있다가 그만둘 때 500명이었는데 와. 유데미가 전체적으로 잘했던 거는 스테이지마다 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었어요. 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이게 잘 안 되면 그게 사실 성장통의 큰 이유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유데미가 최종적으로 상장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유대미를 좀 조사를 한번 해봤을 때 좋은 문화 중에 하나가 누군가 유대미로 입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을 꼭 성공시키겠다라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바로 연계가 되는 거죠. 나보다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시작일 뿐이고 네.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는 경험을 해볼 것이냐. 네. 처음 90일 동안 우리가 흔히 온보딩이라고 하는 네. 그 온보딩 기간 동안 성공하는 경험을 해보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었어요. 프로그램 만들고 그게 이제 중요한 채용이라는 관점에서 네. 지표였던 거죠. 여러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그분들 중에 월급쟁이로서 좀 성공하신 분들, 자산을 좀 일구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의 좀 공통된 시작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도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볼 때 이 월급쟁이로서 연봉만으로 큰 돈을 번다는 거는 쉽지 네. 않은 일란 말이에요.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그걸 할 수 있는데 스타트업이라는 그런 환경에서는 스탁 옵션이라는 거를 통해서 그 네. 부의 크기를 확 늘릴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연봉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1년에 뭐 많이 올라요. 10%, 20%는 20%도 사실 보기 힘든 건데. 너무 많이 오른 거죠. 네. 그렇죠. 하지만 스탁 옵션이라는 거는 약간 도박에 가깝긴 하지만 이게 회사가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커질지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주변에 창업 안 하고 그냥 월급쟁이로 일을 하면서 부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결국 큰 회사만 다닌 사람들은 아니에요. 작은 회사로 도전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처음엔 잘 안 돼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네. 잘 되는 경우들이 생기지. 그냥 큰 회사에 있으면서 큰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그 네. 퍼센티지는 굉장히 작은 거죠. 하는데 성과가 뚜렷이 드러날 수 있는 데라면 오히려 그런 회사에 가서 좀 더 내 가치를 높이는 게 내가 자산을 쌓을 수 있을 때는 조금 더 빨라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실리콘밸리에서 네. 혹은 이제 한국도 뭐 쿠팡이라든지 음. 뭐 그런 회사들이 들에서 일을 했던 직원들이 네. 큰 돈을 버는 그런 어떤 길이었는데 요즘은 경기가 나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요것도 약간은 당장은 좀 힘들어 보여요. 하지만 경기가 살아나면 다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믿고요. 또 사람이 복수가 되니까. 그렇죠. 네. 어쩌면은 지금 성장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스탁 옵션을 많이 지금 받아 놓으면 또 경기가 좋아질 때 그걸 통해서 부를 증대할 수 있을 텐데 네. 한 번에 잘하기는 힘든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또 2080 원칙에 의해서 네. 여러 개를 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 휴가차 오셨거나 조금 쉬러 오셨을 수도 있는데 이 시간조차도 바쁘게 보내시고 있으세요. 멘토링이라든지 이렇게 강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쉬지 않고 하고 계신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고 뭐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지는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 그런 걸 따지다 보니 뭐 바쁘긴 바쁘죠. 힘이 들기도 하지만 며칠 있다가 미국 가서 또 쉬다 보면 또 원상복귀 할 거니까 여기 있는 동안 많이 만나자. 이제 한국에 오면 요 강남역부터 삼성역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IT 회사들이 있고 그 회사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한 번에 수십 명, 뭐 한 100명과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고 아무래도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기왕이면은 한국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멘토, 선한 영향력을 갖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늘 지금 시간 한 6시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오늘 하루만 몇 명 정도를 만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건가요? 아침에 한 사람하고 커피 마셨고요. 10시에 한 4, 50명 정도 하고 톡했고 점심 먹고 또 한 4, 50명 정도 하고 톡을 했고 지금이 네 번째고 오늘 끝나고 또 한 50명 정도 하고 톡을 해요. 하루에 실제로 만나는 사람만 거의 150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150명 대략 그 정도 만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체력이 좀 빠지거나 나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 있을 것 같은데 힘들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거 버틸 수 있을까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힘을 제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간에 서로 주고받는 에너지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잠을 잘 자요.
아, 수면 시간이 긴 건가요? 아니면 긴 숙면을 취하시는 숙면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게 최고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 중에 이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 직장인들 대부분이에요. 이제 이것 하나만은 꼭 잊지 말고 행동해라 라는 거 하나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회고하고 행동 옮기는 그 루프를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습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한 달이나 한 주를 돌이켜 봤을 때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글로 써보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다음 주, 다음 달에는 이렇게 행동해야겠다 적고 그걸 실행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혹시 주간 단위로 하면 될까요? 저는 주간 단위로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좀 너무 자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한 달 단위로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뭐 다이어리라든지 아니 노트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컴퓨터로 작성을 하는 저는 컴퓨터로 작성을 해서 네. 보관을 따로 하고 있고 2007년부터 해오고 있어요. 아, 그럼 2007년부터 지금까지 다 누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보다 보면 좀 재밌죠. 이런 생각을 옛날에 했구나. 지금 고민을 그때도 하고 있었구나. 뭐 그런 깨달음들이 있고 네.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링크드인이라든지 네. 페이스북 같은 데 글을 쓸 때 참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런 글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부캐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그거를 잘 반복을 하고 네. 이게 습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1년, 5년, 10년 하다 보면은 생각지 못한 만큼 발전한 자신을 볼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이거 진짜 꼭 해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